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해서 공포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군 관련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 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 세칙도 공개됐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미중 환율 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중첩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는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신형 전술 유도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 연습에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볼턴 보좌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최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경남 해안을 통해서 상륙했던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소멸했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리는 약한 비도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도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관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랐습니까? 네, 우선 관보에 게재됐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오전 8시 반쯤 일본 정부 관보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공포 후 21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적혀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강요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포한 것으로 당시에 7일, 즉 오늘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세칙도 이어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그간 해주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품목별로 어떻게 수출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행 세칙에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큰 틀은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칙의 핵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때 1,100여 품목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 품목 대상이 되는지인데요. 세칙 주의사항을 보면 이에 대한 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누차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군사와 관련된 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물품은 다 개별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포함되면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공개된 세칙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양도 많아서 우리 정부도 전문기관에서 정확한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네, 미중 환율 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데요. 오늘 회의에서 가용수당을 총동원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요?
네,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단기간에 대내외 위험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 여기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기업 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천억 달러를 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해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조속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에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외 여건 전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한 데 대해서 여야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여당은 결코 지지 않겠다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했고요.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해법으로 제시한 평화경제를 질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정치권 목소리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공개된 시행 세칙에 따라 해당하는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산업에서 대체할 방안을 세우는 등 우리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번 계기에 대일 의존적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한일 갈등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의식한 듯 정치적 이유로 민간 교류를 금지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대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발표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대책으로 제시한 남북 경협, 평화 경제를 거듭 난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어떻게든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일 공조는 와해되고 북중러 결속은 강해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안보 3대 위기라면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를 넘어 주변 열강이 짓누르고 뭉개는 주먹밥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북한의 기술 경쟁력은 차치하더라도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남북 평화 경제를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민족 감정만 앞세울 게 아니라 국익을 지키고 키우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이 국제조약을 깼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겠다며 여론전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었던 원자폭탄 투하 74주년이 되는 날.
히로시마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격화 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 파국의 원인에 무너진 신뢰가 있고 그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게 돌렸습니다. 最大の問題は国家間の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 아베 총리는 이어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국제 조약을 깼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의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치적인 동기에 기초한 부당한 수출 규제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에 반론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노다로 외무상이 국제회의나 양자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루트를 통해 미국의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보관입니다. 교도통신은 다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근로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이미 시사한 바 있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해외 여론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국제재선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의도가 한국의 기간 산업인 반도체의 경제 명맥을 차단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독점적 지위에 있지만 상품 생산에 많은 나라가 관여돼 있다면서 한일 갈등이 커지면 전 세계 첨단 제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의 숙소인 대사관저 앞에서 잇따라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일본 대사관저 앞에서 나가미네 대사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시작한 일본에 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받은 오 대표는 근처 골목으로 이동해 고추장을 푼 물을 비닐봉지에 넣어 던졌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어 다른 시민단체 활빈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3일부터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본행 수요 감소에 따라서 주 3회 160석 규모의 A320을 투입하고 있는 부산 오키나와 노선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아시아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의 항공기 기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도 다음 달부터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제히 일본 노선 운항 축소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차량에 세워진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입니다. 발사 장소는 황해남도 과일에 있는 서부 작전 비행장. 북한은 미사일이 평양 상공을 통과해 동해의 목표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번에도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의 정점 고도는 37km, 사거리 450km로 사드와 같은 요격 체계를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부르던 것을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매체 영문판에도 지난달 25일 발사를 무기로 표현했다가 이번엔 미사일이라고 썼습니다. 탄도탄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건데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의할 전망이라고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담이 오는 21일쯤 베이징 교회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NHK는 예상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을 거론했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를 방문 중인 볼턴 부장관은 현지 시각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합의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시간 6일 발사한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북한 북미 정상 간 약속 위반은 아닌 만큼 미국 정부가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다소 진정된 데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쏟아져 오고 있다며 미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을 향해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 유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원 양면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The president's view has always been we have negotiated in good faith. We want to continue to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the Chinese.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다우는 1.21%, S&P는 1.30%, 나스닥은 1.39%씩 각각 올랐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이 발표한 환율 안정화 조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7위안 아래로 제시하고 홍콩에서 5조 원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부문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양측의 고위급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보수 성향 단체 대표가 아베 일본 총리에게 사죄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자,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또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엄마부대 봉사단 2013년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시위나 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고요. 유튜브 채널도 직접 운영하는데 무려 15만 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우익단체에서 활동해온 주옥순 대표, 자유한국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를 보면요. 자, 110년 전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이용구나 송병준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친일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일본 극우들은 그런 것을 표출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경우는 그러니까 친일적인 한국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연구소에 항의 전화가 옵니다. 위안부는 매칭부였는데 왜 제가 위안부가 손노예였다는 용어를 하느냐. 일본에서 이거 다 전화가 오는 거군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저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뿐인데요. 문제는 일본 우익 매체가 이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 대중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후지라든가 이런 매체들에서 아무 여과 없이 보도된 가짜 뉴스들을 그대로 제작해서 자막을 씌워서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우익단체들은. 그렇군요. 자, 앞서 우리나라 일부 언론사의 일본판 뉴스 제목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혐한을 부추기거나 한일 갈등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제목이 문제가 됐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에 관제 민족주의가 한국을 멸망시킨다. 또 정권의 감성적 민족주의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중앙일보 보시면 일본판도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은 바로 한국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을 적으로 돌리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아베 정권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뒤 실시한 NHK의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3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하고 이게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돼가지고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옳다.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면 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지금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확산하면서 보통의 일본 국민까지 정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일본 우익 매체가 봐라, 한국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분별 있는 발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에 따라 입사 전부터 VVIP로 관리해왔다. KT 채용 비리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나온 KT 전 임원의 증언입니다. 부정 채용 지시는 없었다는 이석재 전 KT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백을 주장하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원도 아니고 자재를 VVIP로 관리를 한다. 이게 어제 오후 법정에서 나온 증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12년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김모 전 KT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문제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상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의 지시로 KT에 근무하는 유력 인사 자녀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VIP 명단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법정에서 인사 운영팀장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VVIP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VVIP 명단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VVIP 명단에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김성태 의원의 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직 채용 과정 이전부터 KT 측에서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VVIP 명단에는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 여러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김 전 상무는 이 명단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명단에 포함된 자녀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들어주는 식으로 관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어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는데요. 특히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KT 직원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내고
그나마도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 때문에 그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증인으로 나온 김모 상무도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가 상급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무진에게는 점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점수 조작을 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성태 의원은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에 의해서 김성태 의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녀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2012년 9월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간사로 있으면서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을 담은 KT의 내부 보고서가 어제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KT 측은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KT 채용 비리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음 공판에서는 또 어떤 증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경찰청이 직접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감찰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건데 스스로 지적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경찰청 현장 점검단은 오늘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조사 결과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목격자와 장소, CCTV에 대한 확인이 지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펜션 주변의 CCTV 확인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수사 관계자들은 다른 지역의 CCTV를 먼저 확인하느라 늦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점검단은 우선순위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 집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전 남편 살해 과정에서 사용된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수사팀이 초기에는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유정의 체포 영상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상부 보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점검단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책임자 3명을 감찰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과 제주동부서 여성청소년 과장, 형사과장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본청과 지방청 각 기능이 참여하는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수사와 공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와 관련해서 숨은 제어실에 구청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시 하천관리과는 지난달 1일 양천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목동 빗물 배수시설 상황실에 구청 관계자를 상주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목동 배수시설 운영 주체를 양천구 치수과로 명시하고 서울시와 시공사는 협조만 담당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천구청 측은 상황실이 숨은 제어실이 포함된 공간이라며 상주 시간은 주간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감식에 이어서 대대적 압수수색까지 벌인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까지 주요 수사 대상에 올리고 관리 소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사고 엿새 만에 관련 기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양천구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인 현대건설까지 모두 7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초 서울시가 양천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이 핵심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부터 수문관리 책임이 양천구청에 있었던 게 명확해진 만큼 상황실 운영 실태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운영에 어느 범위까지 되느냐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건으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또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지하로 내려간 경위와 구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구를 닫은 이유 역시 풀어야 할 의혹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현대건설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비상계단으로 탈출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자체 구조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소방에 신고한 점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인지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사고 책임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 강남의 클럽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등과 함께 강남 클럽 7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12건을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담동의 한 클럽은 2층을 불법 증축해서 테라스와 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업소들도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클럽은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서 458곳이 적발돼서 현장 소장과 법인이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여 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산업 안전을 감독한 결과 59%인 458곳에서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현장 소장과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범기업 측에 재판 관련 기밀을 전달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와 관련해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했던 김앤장 송무담당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한 김앤장 측의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 등 재판 관련 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를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전범기업 사이를 오가면서 어떤 재판 진행 상황을 전달했는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찜통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제 37.8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에 비교하면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 10도가량 더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30도를 웃돌긴 하겠지만 사람 체온을 넘어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친 상황입니다. 지금은 강원도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북부 지방의 더위는 주춤하고 있지만 충청 이남 지방의 폭염특보는 오히려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전북 부안 기온 34.1도, 광주 33도, 경주 32.8도, 대구 31.9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동해상은 오늘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